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 할게요.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국 부양책 내용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켰었던 내용들, 그리고 추가적인 부양책 내용들이 구체적인 다른 내용들도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 속에서 중국 경제가 그렇다고 뭐 오늘 부양책 발표한다고 내일 나오는 데이터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9월의 수출 수입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지표를 보면은 과연 이 부양책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아직은 좀 시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먼저 하나 정리해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GDP에서 수출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GDP 안에서 그렇죠. 수출 비중. 그래서 수출이 17%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되고 안 되고가 이게 중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영향을 주는 것은 56%를 차지하는 소비가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과거에 수출되고 뭐 여기가 조금 상황이 바뀐 것에 대한 이제 인지가 조금 이제 낮은 거고. 네. 그래서 9월달 통계를 보면은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성장률이 수출 증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8월 대비해서 9월이 낮아진 것들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 미국, 유럽, 아세안, 일본, 한국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러시아는 늘었네요. 한국이 마이너스 12.6 전월 대비해서 유럽이 12.1, 일본이 마이너스 7.6. 그래서 선진국 시장이 안 좋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오히려 더 투자의 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출이 안 돼서 중국 경기가 나빠진다기보다는 서방 세계들의 수입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게 핵심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니즈가 적어졌기 때문에 수출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쪽에서 수요가 떨어진 것,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 말씀하시는 그래서 건가요?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 다음 차트. 중국 수출액 증가율. 네. 예, 보시면은 저 위에 게 수출액이고 그 밑에 게 수출 증가율인데, 네. 뭐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트렌드로 보면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차트. 그 다음 차트는 수출액 이게 이제 증가율 비슷한 누계로 차트인데. 보는 겁니다. 누계요? 누계 합친 거 누계. 9월달까지 누적. 합친 걸로 놓고 보면 이게 수출 증가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상 최대치예요. 작년 6월이 6,224억 불이었는데 네. 지금 6,895억 불, 2022년은 6,214억 불. 그래서 이게 수출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 네. 그래서 뭐 무역 수지, 뭐 수출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역 수지 적자가 나면 그게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중국은 무역 수지 흑자가 지금 9월 달에도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도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수출을 갖고서 중국 경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장이 돼 있다. 그래서 내수, 수출의 거의 4배 가까운 그 내수 경기에 포커스를 해서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다. 네. 과연 그러면 중국은 그 5%라는 GDP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이 5%라는 숫자에 엄청나게 의미 부여하고 목을 매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네. 우리하고 다르게 GDP는 중국은 고용 지표예요. 고용 지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GDP 63%가 국유 기업입니다. 우리 같으면 60, 70%가 민간 기업인데, 네. 그래서 민간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공기업들은 그게 아니죠. 네. 그래서 중국은 GDP 1%당 고용 유발 개수가 한 24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졸 실업자가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1년에 그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금년도에 1180만 정도 돼요. 1200만이라고 보면 240만 곱하기 5 정도를 이제 해야 1200만 정도를 고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은 GDP의 설정의 목표가 이것이 고용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5%를 못하게 되면 몇백만 명의 대졸 실업자들이 양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어느 나라든 혁명은 젊은이들이 하는 것이고 잘 살면 쇼핑이고 못 살면 혁명이에요. 근데 그 혁명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민주화 혁명의 주체는 대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졸 실업자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네. 중국이 5%에 목숨 거는 것은 바로 고용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용이 지금 사실 좀 좋아져야 소비 여력도 같이 받쳐지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소비인데 이번에 부양책이 발표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를 과연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었잖아요. 뭐 그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줘도 그 남은 뭐 여력이 남은 그 이자 그 돈으로 소비 안 한다. 결국에는 이렇게 또 실업률을 낮추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건 이런 아직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소비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주가가 3,000포인트가 6,000포인트 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웰스 이펙트를 통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좋냐? 아니에요. 소비 경기 좋은 데만 좋고 양극화인데 저게 강한 가장 큰 이유는 캐피탈 마켓의 호황이 이게 그 자산 소득의 증가가 요게 이제 돈을 쓰게 하는 핵심이죠. 근데 중국은 3년 반 동안 이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도 같이 떨어지니까 역자산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중국이 돈이 없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간으로 8천억 불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가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돈이 풀린다는 얘기인데 그 네. 돈이 다 어디 가냐면 은행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부양의 포커스는 소비 진작인데 소비 진작의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증시를 부양해서 거기서 이제 캐피탈 게인이 생기게 해가지고 돈을 쓰게 하는 것 네. 그리고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뭐 GDP의 한 25% 이상 되는 돈들이 저축 금액들. 증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중국이 경제부처 장관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의 포커스는 잠자고 있는 돈을 깨워서 이제 내보내는데 그걸 실물로는 바로 안 나오니까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제 쿠션을 돌려서 나오게 하는 것. 이제 그게 지금 정책의 핵심이에요. 우리도 다 경험을 했었죠. 코로나 때 주가의 급락 뒤에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때는 이제 자산들이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늘어나서 그때 보면은 뭐 명품 판매도 엄청 많이 증가가 됐고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도 경험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타 우리나라나 미국 증시와는 다른 그런 증시 움직임들이 최근 3년 사이에 나타났는데 그러면 실제로 정말 주식이 중국 주식이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는데 국경절 연휴 딱 끝나고 나서 그 전까지 급등을 했었던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게 이제 중국 증시가 아주 서방 세계하고 다른 점은 3년 반 동안 하락을 했고 1년 내내 하락하던 주가가 단 2주 만에 30%로 올라서 신고치를 갱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증시에서 얘기할 때 올라간 것에 40% 떨어지는 것은 자율 조정이다 이렇게라는데 지금 네. 떨어진 게 8% 정도예요. 그래서 30% 올라가고 8%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아직 뭐 조정의 단계가 아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2주 만에 연간 최고치보다 더 세게 올라가냐 하는 것은 네. 중국의 개미들이 2억 명이에요. 근데 개미들이 중국이 눈치가 무지 빠릅니다. 그래서 정부의 스탠스의 변화를 네. 요거를 이제 캐치를 한 거죠. 어. 한 거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다 동조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2주 만에 30%라고 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연간으로 한 5, 60주라고 생각을 하면 곱하기 25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엄청난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다는 얘기고 단기간에 그게 계속 갈 수 있냐? 뭐 콩나무는 재개 콩나무만 올라가지 월가의 콩나무는 계속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미국의 주가는 끝없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의 주가는 조금만 빠져도 이거는 폭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약간 역사까지는 좀 그렇지만 우리 또 중국 투자 한창 열심히 했었던 시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시체말로 그 펀드 관련해서 투자하셨다가 물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익숙한 게 무서운 네. 거죠. 올라가는 거 3년 올라갔더니 끝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네. 떨어지는 거 3년 경험했더니 네. 끝없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뭐 증시에서는 영원한 성장 산업도 사양 산업도 없어요. 그래서 고평가되면 파는 거고 저평가되면 사는 건데 네. 지금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2015년 그렇죠. 이후에 이게 상해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내놓은 부분이 저점인데 지금 이번에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 수준을 놓고 보면 저기 밑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개미들이 겁없이 저렇게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집어넣는 이유는 바로 내리 3년 동안 빠졌던 주가 지금 올라간 것들은 아직 뭐 절반은 고사하고 30%도 회복을 못했다. 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뭐 지금 전 세계 주요 주식시장 중에서 PR이 가장 낮은 시장이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미국의 모든 IB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다 올렸죠. 비중 확대로. 그래서 왜 그랬냐면 바로 저 밸류에이션으로 보는 겁니다. 그 잠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그 연휴 지나고 나서 급락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되돌림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그 12일에 있었던 재정부 기자회견에 대한 실망감이 좀 반영된 건지 그 중국 재정 정책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 네. 이건데 거기에 왜 실망을 했냐면은 구체적인 수치가 없었다. 수치 쇼. 그래서 그러면 재정정책을 쓴다고 그러면 얼마를 쓰냐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정부가 부채 비율을 더 늘릴 수가 있다. 네. 내년도 재정 적자를 더 늘릴 수 있다. 요 얘기만 하고 끝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럼 도대체 얼마나 한다는 거냐? 네. 이게 이제 서방 세계 또 투자가들의 그 의구심, 정책의 신뢰도에 의심을 받게 된 건데 네. 거기에 이제 같이 맞물려서 주가가 폭등했다가 빠지니까 이게 정책의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다 이렇게는 그건 아니고 중국도 미국이 보면은 그 지방정부도 주정부도 셧다운하고 네. 중앙정부도 셧다운 하잖아요. 네. 그가 국채 발행을 못 해가지고 한도가 차버리면 국회가 승인 안 해주면 발행을 못 하는 것처럼 중국도 엉터리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도 국채 발행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회가 그 전인대가 그 한도를 승인하지 않으면 네. 법적으로 발행할 수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 사이에 코로나니 뭐 이제 경기 부양인해서 국채를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게 한도가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도를 올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몇 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월권행위죠. 그래서 이번 달 그 매달 열리는 전인대 상무회의에서 이번에 한도를 올릴 겁니다. 그런데 그 한도를 올리기 전까지는 재무부 장관이 이제 숫자를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하고의 차이 또 중국 내부적인 그런 사정을 뭐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의미가 없다는 그건 아니고 기다려 봐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단 2조 3천 정도는 연말까지 발행을 하고 네. 내년에 얼마를 발행하냐는 건데 그 폭이 작게는 4조 많게는 10조 그러면 GDP의 한 4%에서 한 8% 정도 네. 그 정도의 재정 지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다음 주 그 내외에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르나요? 확실히 뭔가 소장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중국이 제대로 된 칼을 그러니까 칼을 뺀다라는 건 좀 그렇고 뭔가 정말 시장 특히나 이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증시가 더 올라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장이 이제 앞으로 계속 기대감에 혹은 확실하게 뭔가 확인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을 만들고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부동산하고 소비가 핵심이에요. 부동산과 그렇죠. 소비. 그래서 중국의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 이게 2022년, 23년보다도 낮아진 건
소비 지표하고 부동산 지표예요. 네. 그 두 개를 어떻게 올리냐 하는 것이 이게 핵심이고.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왜 저렇게 이제 장관들이 민은행 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나와서 얘기를 하냐는 것은 이것은 정부 스탠스의 변화라고 봐야 돼요. 정부의 스탠스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찔끔찔끔의 그 부양책 갖고서는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 이제 이런 인식 전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가 제가 볼 때는 그 스탠스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숫자 나올 때까지 한다. 아, 될 때까지 한다. 그래서 골프로 치면 오비가 나면 몰간을 수십 개를 쓸 수 있다. 어. 그걸 보여준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 중국의 장관들이, 경제장관들이 3, 4일 간격으로 다 나와가지고 경기 부양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과거로 봤을 그렇죠. 때. 그러면 이게 뭔가 스탠스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는 것은 숫자가 낮게 나오는 거 걱정하지 마라. 높게 나올 때까지 이건 간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시그널, 이거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소장님, 과거를 보면은요, 중국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압도적인 정말 성장률을 자랑하는 그런 국가였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와장창 무너지면서 이제 엔데믹이 되고 나서 계속 중국에서는 부양책이라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요 정도 가지고 한번 효과를 볼까 했는데 그 효과가 너무 미진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시력이 실력인데요. 네. 그래서 눈이 나쁘면 이게 판단을 잘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새 정부 들어서고 난 결국은 이것은 인재다. 정책의 판단 미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기, 2기 정부하고는 크게 다른 점이 1, 2기 정부에서 경제정책은 총리가, 리커창 총리가 결정을 하고 사실은 액션을 해요. 그래서 정마오 외교는 주석, 행정하고 경제는 총리, 이 역할 분담이 돼 있었는데 이번 3기 정부 들어서는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총리는 그냥 관리총리, 비서총리고 이 경제 정책은 각부 장관들이 알아서 하는 이제 구도로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중구난방의 정책이 나왔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보는 경기하고 예를 들면 우리 기재부 장관이 보는 이제 경기하고 이 민은행이 그 한국은행 총재가 보는 경기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각자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책은 많이 나왔는데 네. 한 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이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그 컨트롤 능력, 네. 그다음에 상황 판단에 대한 이제 인식, 이게 헛발질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사고를 많이 치면 하다 한다 안 되면 이제 크게 갖다 쏘는 것.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에 했던 자잘한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게 효과를 확 내버리는. 그래서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는 제가 볼 때는 돈한테 물어보면 돼요. 동이요? 돈, 마니, 돈이요? 미스터 마니한테. 네. 그래서 어떻게 3년 반 동안 죽었던 주가가 2주 만에 30% 올라가느냐는 거죠. 그것은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반 동안 쏘갔기 때문에 네. 안 맺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강가에 봄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오리한테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봄이 왔는지 거기에 놀고 있으니까 아. 물에다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물의 네. 온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중국에 발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온도의 변화를 느낀 거죠. 근데 이제 밖에서 보기엔 여전히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데 무슨 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리는 알아채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도 사실 오랜 기간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고 그 발을 담고 계신 입장이니까 확실히 더 많은 분들,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부양책이 뭐 숫자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단기간에 오르고 나서 아 중국 이러고서 또 단기적으로 오르고 나서 또 못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온갖 의구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장님 생각하시는 포인트 여러분들 이걸 봐라.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정부 스탠스를 봐야 되는데 네. 그 스탠스는 이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그렇죠. 사람이 네. 정책을 누가 얘기를 하냐, 국장이 얘기하냐, 차관이 얘기하냐, 장관이 얘기하냐에 따라서 말의 무게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하는 사람의 웨이트를 놓고 보면 이것은 이제 최고위급이 얘기를 한 것이고 네.
최고위급은 의사결정자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경기 뭐 얘기했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턴어라운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4분기 부양책에 포커스를 하면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2025년에 뭘 할 건가 내년에? 그걸 봐야 돼요. 근데 2025년이 왜 이제 의미가 있고 지금 난리를 치냐 그러면 중국은 5년 단위로 경제 계획을 해요. 근데 2025년은 14.5계획,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5년의 평균을 대략 5% 이상 성장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만약에 금년이 5%를 달성을 못하면 내년은 전 세계 경기가 더 밑으로 이제 하강하기 때문에 네. 더 어려워진다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떡할래? 이것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으로 이제 성장을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내년에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네. 그 무역에서 수출에서 굉장한 타격이 있을 거라는 것이 이제 뭐 모든 예측인데 그럼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수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3, 4분기 말에 그 대대적인 경기 정책을 내놓는 이유는 저 두 가지로 보는데 네. 14.5계획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것, 그다음 미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최후의 모르는 내수 시장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키우냐 하는 것이 그냥 두면 이것은 짜부라들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분기 동안에 먼저 마중물을 왕창 갖다 붓는 이제 그 현상이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실력을 뭐 어떤 재벌보다도 이게 세다고요. 그래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것도 정부지만 시장을 리커버하는 것도 정부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힘을 조금 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실패했다 그러면 이건 정권의 리스크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중국 증시 그리고 앞으로 중국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사실 소장님께서 자주 해주시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숫자를 봐라. 네. 숫자가 좋아지면 주가는 따라가게 되는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1번 소비 진작, 2번 부동산 경기, 세 번째가 반도체 국산화. 네. 그래서 투자는 거기에 하면 되는 거죠. 소비와 부동산과 반도체. 예, 반도체. 어.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 전 세계 주가, 반도체 주가 다 빠졌고 또 삼성전자는 뭐 대거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그 이유가 보면 ASML이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 그 노광기 독점 기업이 3분기 실적 좋아요. 네. 근데 4분기도 괜찮은데 내년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쁘다. 이제 어닝드 서프라이즈다 이런 건 엉터리 얘기고요. 네. 내년도에 가이던스가 이제 예상보다도 훨씬 낮아졌다 요건데 그래서 이게 뭐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인텔이 설비 투자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실망해서 이제 했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저걸 보시면은 요 차트는 ASML의 노광기의 지역별 매출 비중입니다. 3분기에 지금 보시는 빨간색이 중국인데요. 네. 여기 47%가 중국으로 갔어요. 지난 분기는 49, 절반 정도가 전부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2023년 들어가지고 노광기의 최대 구매자가 누구냐면 빨간 색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23년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앞으로 3년 동안 쓸 DUV 노광 장비를 다 샀어요. 네. 그래서 지금 ASML의 이익의 폭증은 저 중국의 구매 폭증이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중국이 지금 금년 4, 4분기부터 DUV도 팔지 마라. 네. 이 제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나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안 해서 ASML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받아갖고 장비를 더 이상 못 사기 때문에 이게 그 가이드를 낮춘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 삼성 포함해서 하이닉스는 다 주가가 전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는 중국의 삼성전자라고 SMIC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중국이 이제 6조, 10조를 재정 지출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2008년에는 그것을 이제 생산 설비 증설 도로공사에다 왕창 퍼놨는데 이번에는 그 후유증이 엄청난 공급 과잉을 갖고 왔지만 이번에는
SOC는 SOC인데 신 SOC라고 소위 IT 인프라에 왕창 투자를 해요. IT 인프라라는 게 서버 투자죠. 뭐.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런 그 SOC 투자의 최대 수혜자가 반도체가 되고 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응하는 방법이 64조 원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었어요. 이걸 반도체 회사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럼 64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지금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이 42개인데 그중에 22개가 중국에서 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빠지는 이유가 이제 레거시 제품에서의 그 경쟁력 약화를 얘기를 하고 점유율 약화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중국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건 전부 레거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네. 지금 고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전 세계에 5대 반도체 그렇죠. 장비업체 대중 매출 ASML, 비중. 뭐 이제 AMT, 램리서치, 네. 뭐 KLA, 텔 다 보시면 파란색이 2022년, 초록색이 2023년, 빨간색이 2024년 상반기. 보시면 모든 업체들의 수출 비중, 대중국 수출 비중이 다 사상 최대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의 절반을 중국에서 짓고 있고 그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뭐 장비 통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업체들은 계속 이제 팔아서 돈을 벌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국을 놓고 보면 이게 그 IT 인프라의 투자에 대한 최대 수혜자가 반도체 회사고 지금 반도체 공장을 저렇게 많이 짓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최대 수요자도 이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가 경기가 이제 나쁘니 피크니 뭐 봉쇄 받았네 하는데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이유는 네.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ASML의 그 수주 하락도 이게 중국 때문이고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이미 장비를 왕창 사놨기 때문에 네. 이게 ASML의 내년도 매출은 떨어지지만 그걸 갖고서 중국 그 반도체 경기 전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조금 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에도 반도체도 지금 중국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해석의 오판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도 중요한 부분이 레거시 제품에 이제 중국의 뭐 잠식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경쟁력을 평가하지 않으면 우리 삼성전자 주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반도체 업종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봉쇄가 만들어낸 제재 역설. 그래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 가는 것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아마 이번 경기 부양에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쪽들은 네. 이 소비주, 부동산주, 반도체주 네. 세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주가 제일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부동산이 제일 매력적이죠. 부동산이요? 그래서 17 신규로 부동산을 짓나요, 중국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최근 3년 반 동안 이제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쵸.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돈도 없고 뭐 분양도 안 되고 하는데 17일에 또 우리 같으면 국토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요. 네. 거기서 아마 더 이제 센 강력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회사들의 그 추가 부도는 당연히 없고 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아마도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콩 시장에서 중국 부동산 회사들의 주가들이 뭐 어제도 보면 폭등을 하죠. 20% 가까운. 네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부동산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포인트는 투자는 언제 하는 것이 최적이냐고 그럴 때 네. 모든 사람이 박수 칠 때가 아니고 네. 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 그게 바로 중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국 관련한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인사이트 깊은 말씀해 주셨고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명서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